아이들로 꽉 들어찼던 학원 교실에서 학생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던 상담 전화도 눈에 띄게 줄었고, 어제까지 아이들이 드나들던 학원 입구에는 하루아침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열어보자 믿기 힘든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쏟아부은 돈은 여전히 무려 27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마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원 교실의 빈자리는 빠르게 늘었고, 끝내 버티지 못한 학원들은 하나둘 간판을 내렸습니다. 이토록 많은 돈이 쓰이는데 왜 멀쩡하던 학원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학부모들이 쏟아부은 27조 5천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학생 한 명이 빠져도 곧바로 다른 학생이 그 자리를 채우던 시절부터 봐야 합니다. 한때 학원가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마다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상권이었습니다. 입주민이 짐을 풀기도 전에 영어학원과 수학학원 간판부터 올라갔고, 학교 하나가 문을 열면 주변 상가 몇 층이 순식간에 학원으로 뒤덮였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는 초중고학생 5명 중 4명에 가까운 학생이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새학기만 되면 상담 신청이 쏟아졌고, 인기 강사의 수업은 개강하기도 전에 마감됐어요. 학부모들은 수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취소되는 자리 하나를 잡기 위해 대기 명단에 이름부터 올렸어요. 한 아이가 졸업하면 동생이 들어왔고, 동생이 없으면 같은 반 친구가 빈자리를 차지했어요. 원장이 전단지 한 장 돌리지 않아도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데려왔습니다. 월세가 뛰어도 버틸 수 있었고, 바로 옆 건물에 경쟁학원이 들어와도 교실은 다시 찼어요. 원장들이 두려워했던 건 빈 교실이 아니라 밀려드는 학생을 받을 강의실이 부족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을 처음 깨트린 것은 대규모 폐업도 텅 빈 교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빈 의자 하나였습니다. 아이 한 명이 졸업했고, 한 명이 이사를 갔으며, 또 한 명은 이유조차 남기지 않고 학원을 끊었어요. 예전 같으면 새 학기가 오기도 전에 다른 아이가 그 자리를 낚아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자 하나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비어 있었어요. 원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다음 달이면 당연히 채워질 자리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래 비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는 빈자리가 2개가 됐어요. 그 다음 학기에는 학생 이름보다 상담표에 남은 빈칸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보면 여전히 멀쩡한 학원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상담 전화가 멈췄고, 그 다음에는 신규 등록이 끊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기존 학생들까지 하나둘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범인은 너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저출생입니다. 실제로 초중고 학생 수는 오래전부터 줄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감소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약 2만 4천 명이 줄었지만,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무려 11만 명 넘게 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연간 감소폭이 5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학생 수만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마저 80.0%에서 75.7%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동시에 남아있는 학생 가운데 사교육 시장을 떠나는 비율까지 높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전체 사교육비는 여전히 27조 5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이 정도 돈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동네 학원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릴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7조 5천억 원은 모든 학원을 똑같이 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원은 대기 명단이 더 길어졌지만, 바로 길 건너 학원에서는 빈 의자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학생 한 명에게 쓰는 돈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흐르는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왜 동네 학원 전체를 살리지 못했을까요? 애초에 27조 5천억 원이 전부 동네 학원으로 흘러가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개인 과외와 방문 학습지, 온라인 강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여러 학원에 넓게 나눠 쓰기보다 성과가 확실하다고 믿는 과목과 학원부터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난 학원에는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줄이 생겼지만,
길 건너 평범한 학원에서는 무료 체험 수업을 열어도 빈 의자가 그대로 남았어요. 결국 무너지고 있던 것은 사교육 시장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빠져도 곧바로 다른 학생이 채워주던 동네 학원의 생존 공식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더는 학생을 기다릴 수 없게 된 학원들은 결국 서로의 학생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빼앗기 위한 경쟁에 뛰어드는 순간 써야 할 돈부터 늘어났습니다. 학생이 줄어드는 속도만큼 학원의 임대료와 강사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생 한 명을 두고 영어학원과 수학학원, 논술학원과 태권도장까지 동시에 전단지를 뿌렸어요. 무료 레벨 테스트는 기본이었고 첫 달 할인, 교재비 면제, 형제 할인까지 줄줄이 붙었어요. 예전에는 잘 가르치면 학생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가르치기 전에 다른 학원보다 먼저 선택받아야 했습니다. 원장은 오전에는 합격 후기를 만들고 점심에는 맘카페 댓글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무료 체험 수업을 열고 밤에는 그만두겠다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겨우 한 명을 등록시킨 날에도 원장은 웃지 못했습니다. 새 학생 한 명의 수강료가 들어오는 동안 기존 학생이 조용히 퇴원 문자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학생을 빼앗기 위해 돈을 더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은 줄어도 학원이 내야 할 비용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학부모는 학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없다고 했고 강사는 이 월급으로는 못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수강료를 받는 원장에게도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입금 알림이 울리기가 무섭게 임대료와 강사비, 셔틀비와 공과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통장에는 매달 큰 돈이 오갔지만 그 돈은 이익이 아니라 잠깐 들렀다 사라지는 손님에 가까웠어요. 원장조차 통장에 찍힌 매출만 보며 학원이 아직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학원을 무너뜨리는데 교실 전체가 빌 필요도 없었습니다. 20명이던 반에서 5명만 빠지고 한 명당 수강료가 25만 원이라면 매달 125만 원의 매출이 사라집니다. 교실에는 여전히 15명이나 앉아있고 수업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밖에서 보면 절대 망할 학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임대료와 강사 월급, 셔틀비와 냉난방비는 학생이 25% 줄었다고 함께 25%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실은 75%나 차 있어도 원장에게 남던 이익은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 한두 명이 더 빠지면 원장이 생활비를 학원에 넣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를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를 올리면 학부모는 곧바로 다른 학원의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강사를 줄이면 수업의 질이 흔들렸고 수업 시간을 줄이면 학부모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광고를 끊으면 신규 상담이 사라졌고 광고를 계속하면 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원장은 매출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문을 닫는 것과 다음 달 문을 닫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손실을 덜 키우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 달력에는 아무도 모르는 폐업 후보 날짜가 하나씩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다음 달 시험 대비 수업을 듣고 있었고 강사는 다음 주 진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당장 폐업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소문이 나는 순간 남아있던 학생이 한꺼번에 빠지고 환불 요구가 몰리며 강사까지 먼저 떠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평소처럼 돌리고 시험 대비 특강을 열고 다음 달 시간표까지 학부모에게 보냈어요. 아이들이 새 교재 첫 장을 펼치는 바로 그날 원장은 그 교재의 마지막 장까지 수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다음 달 시간표까지 보냈던 학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붓게 닫힌 유리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원장들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졌고 갈 곳을 잃은 학생들이 곧 자기 학원으로 넘어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원장은 빈 강의실을 치웠고 어떤 원장은 반은 하나 더 만들 준비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기대했던 만큼 상담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폐업한 학원의 학생들은 예상처럼 길 건너 학원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름난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로 옮겼고 일부는 과목 자체를 끊었습니다. 이미 자기 학생도 줄고 있던 원장들에게 기대했던 신규 등록마저 들어오지 않자 남은 학원들도 결국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셔틀 노선을 줄이자 먼 곳에서 오던 학생마저 빠져나갔고 비용 절감이 다시 학생 감소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폐업을 반기던 길 건너 원장의 사무실에서도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밀려나온 종이 맨 위에는 똑같은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폐업 안내. 유리문에 그 종이가 붙은 뒤에도 건물은 한동안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아이들이 쓰던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칠판한 한쪽에는 다음 시험 범위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더는 강사의 목소리도 계단을 뛰어오르는 아이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학원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몰려가던 분식집에는 빈 테이블이 늘었고 연필과 공책을 사러 들르던 문구점의 셔터는 전보다 일찍 내려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를 기다리던 카페에서도 저녁 손님이 줄었습니다. 한때 밤늦도록 환했던 학원가의 불빛이 건물 한 칸씩 천천히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꺼진 것은 학원 간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의 시간과 동선까지 함께 끊겼습니다. 아이들의 발길이 줄자 동네의 저녁은 더 일찍 끝났고 거리는 전보다 빠르게 적막해졌습니다. 어쩌면 텅 빈 학원 교실은 한 업종의 몰락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사라진 동네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